대표님, 오늘은 제가 좀 부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테닉스 컨퍼런스를 참여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산가들은 부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 하면은 되게 위험한 거고, 부채라는 게, 빚이라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고, 빨리 내가 청산해야 될 게 부채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받는 게 언제나 무섭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빚을 받아서도 이상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된 걸 붙잡아가지고 또 빚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표님께서 부채는 언제 받아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꼭 돈만 부채와 그 자산으로 나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네, 맞아요. 그냥 만약 돈만 얘기하고 싶다면 돈에 네,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고 싶은데 이게 첫 단추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채를 사용해서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2013년, 약 10년, 8년 정도 됐죠. 2013년도쯤에 돌아가면 저희 집안의 총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유동 자금이, 맞아요. 현금이. 예. 네, 그 현금을 가지고 그때 100곳에 저기 네, 분양하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네, 분양하러 진짜 우리가 뭐 투자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모델하우스 거기 100곳 신도시라고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그때 SK하고 호반건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 모델하우스 들어가 보니까 구경하는 거 좋잖아요. 구경할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 모델하우스. 네, 네, 갔어요. 근데 거기 집 몇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뭐 저기 평수로 보면 34평짜리 있고 더 작은 게 있었어요. 근데 네, 34평짜리는 왜 좋았냐면 좀 그 바다 서해 바다 딱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면 바다가 보여요. 근데 아, 저층이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그거를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격을 얼마 됐냐면 2억 9천 얼마 됐어요. 총 그 네, 아파트 가격이. 그럼 엄청 네네, 저렴한 거잖아요. 지금 시세 보면. 맞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 아파트가 저렴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네,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제가 그 전에 그 로버트 키오사키 이제 한참 그 로드맵이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또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클래스 101 그 현금 흐름 네네, 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네네, 제가 또 실제로 가르쳤던 시기였거든요. 아이들한테. 처음에 한국에 아,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저는 캐시플로우 네, 게임을 통해서 가르쳤거든요. 네, 저는 아는 거예요. 그냥 뭘 아냐면, 아, 내가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보가 물론 긴장하고 네, 부담됐지만, 저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약금 3억 정도면, 계약금은 3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10%. 네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넣고, 그리고 이제 잔금을 나중에 치르거든요. 근데 중도금 네, 대출까지 돼요, 그때. 근데 계약금만 네네,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계약금 3천만 원인데 우리 1천만 원밖에 없는데 일단 사인은 했어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맞아요. 2천만 원 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세 그때 원룸 전세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짜리 전세에 있어가지고 네, 대부분 다 대출인데 거기서 좀 땡길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유동자금을 땡겨가지고 2천만 원을 커버하는데 그때 저희 그 이모한테 그 얘기를 네네, 사실 했거든요. 근데 저희 네, 이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돈도 없는데 왜 그런 거 하냐면서 엄청 막 뭐라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제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저희 이모는 저를 잘 모르니까 왜냐면 네네, 어릴 적에 보고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예, 음, 그래서 그냥 이 아이가 이제 멜버른에서 왔고 그리고 네, 너가 좀 저희 엄마하고 하는 얘기가 너가 좀 많이 달라졌다. 근데 그 달라진 게 이제 원래는 자기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는 아들 말을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게 아, 싸움으로 네, 벌어지면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사실 저희 부족분들은 알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1,000만 원을 통해서 제가 부동산을 그때 나이가 28살인가? 예, 몇 네, 년 뒤만 해도 제가 부동산 자산을 제가 13억까지 구축했어요. 이 한 사례를 음, 통해서. 근데
그 13억이 다 제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 13억 네네. 안에 제 돈은 아마 현금이 2억 미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네. 나머지 뭐예요? 다 부채잖아요. 네. 근데 그 네. 부채를 이용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음. 이게 규모가 더 커지면 예. 그 안에는 현금이 반드시 유동자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저기 부동산이 자산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네. 34평 우리가 너무 살고 싶어.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면 2년 뒤에 그게 분양이다 보면 입주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입주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 땡겨가지고 입주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네. 나가는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2억 7천에 대한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2억 7천의 네. 이자가 그때 최소 80만 원씩 나오잖아요. 네. 월 80만 원? 그러면 그 네. 80만 원 내고 플러스 관리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네. 우리가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가 돼요. 똑같은 맞아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네. 저희는 그때 뭘 했냐면 어차피 돈도 없고 나가서 월세를 그렇게 100만 원씩 왜냐면 원룸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34평 바로 2년 뒤에 입주해요. 그건 거의 그죠. 뭐 사기 안 치는 이상에 뭐 이런 네. 기술이 없는 이상에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네네. 근데 대한민국엔 뭐가 있냐면 전세 제도가 있어요. 네. 전세 제도가 대박 아니에요? 아니 대박이죠. 우리가 3천만 밖에 없었는데 2억 7천이 전세가 2억 7천 된 거예요. 음. 나중엔 전세가 3억이 되고 3억 5, 3억 3천, 3억 5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네. 아세요? 원래 나는 3천만 주고 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엔 현금은 1천만 원밖에 없어. 나머지는 물론 우리가 다 벌어서 3천만 갚았어. 그래서 3천만 원밖에 없어. 네네. 재밌는 거는 2억 7천도 임차인이 대신해서 지불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격이 3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4억, 5억, 지금 그 집이 8억 됐어요. 엄청 많이 올랐네요. 자, 봐봐요. 네. 3억짜리가 그렇게 네. 요즘에는 뭐 거품도 붓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네네. 실제로 팔 때는 좀 더 쌀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재밌는 거 봐봐요. 아니, 3억에서 3억 더 올라갈 때 내가 세입자를 2년마다 바꿔야 돼요. 네네. 근데 바꾸려고 시세를 보니까 전세를 3억에 줘도 난 땡큐인데 전세가 3억 5천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전세라고 하는 금액을 내가 받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5천을 내가 더 받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세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렇게 이런 되고. 이런 네.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부채와 자산을 네. 분별하고 부채를 사용할 줄 알고 빚을 사용할 줄 아는 건 네. 빚을 뭐라고 하지 이제 이게 은행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네. 임차인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 알기 위해서는 부채 같은 정보가 내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를 일단 연결도 안 되고 일단 시작도 못 해요. 근데 저한테는 맞아요. 멜버른 때 있을 때부터 저는 어디에 계속 투자했어요? 자산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 시간과 제 돈을 네. 투자했단 말이죠. 멜버른 네. 간 자체가 우리 가문에 불가능해요. 왜냐면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다니까? 저희 어머니 음. 한국에 와서 뭐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고 다 빚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빚을 어때요? 교육에 투자했잖아요. 어떤 사람 네. 빚을 내 가지고 뭐 해요? 겉으로 보기 좋게 그냥 카푸어들을 뭐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저는 자산 같은 어머님을 만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산 같은 어머니가 왜 더 위대하냐면 네. 저희 어머님은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뭐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돈이 실제로 없었어요. 저희 그 보통 중국에서 여기 일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 어머님 친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네네. 가족분들도 있었어요. 그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았던 돈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네. 싹 썼어요. 그 사람들 돈을.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네. 돈을 모으기만 했고 은행에 넣기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네. 돈이 없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교육에 투자해야 돼. 요 아이가 밖에 나갔을 땐 좀 잘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네. 그리고 이 네네. 아이도 자산인지 부채인지 봐야 돼요. 내 아이가 좀 아니다 하면 멜버른 보내면 안 되겠죠. 저희 어머님 그죠. 입장에서는 저를 인정한 거는 이제 저기 고등학교 때 아예 중학교 때 학교도 안 다니는 애가 고등학교 때 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 아이는 아, 믿어도 네네. 되겠다. 그때 저는 믿음을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얻은 거죠, 신뢰를.
그리고 나서 음,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고 막 저기 멜버른 가고 하는 부분들이 성사가 된 거예요. 네네. 예. 근데 그게 돈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저희 주변에 네, 모든 돈을 싹 다 끌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 유학비를 대줬거든요. 근데 그 유학비로 대주고 유학비 대부분 사람들 제가 멜버른 유학 가서도 이걸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멜버른 가서 네, 이거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을 붙잡았어요. 학교 음, 교육은 제가 반학기마다 다 자꾸 바꿨어요. 왜냐면 재미없으니까. 네, 처음에 제가 캐비넷 메이킹이라고 네네, 가구를 만드는 거 배우다가 아 이러면 네, 건강이 안 좋아지겠다 해서 저기 아키텍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건축 건축, 디자인. 네, 예. 네, 그것도 6개월 하고 내가 못 따라갈 것 같고 뭐 어쨌든 되게 어려워. 예, 그래서 또 네, 바꿨는데 마케팅 코스를 또 바꿨어요. 네, 거기서는 내가 거기 가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중퇴했어요, 제가. 학교를 음, 안 다닌 거예요, 멜버른에서. 그럼 비자는 어떻게 됐나? 그 학교 안 다니면서 마지막 1년 있잖아요. 비자 학교 네, 안 다니는데 돈만 내면 비자를 연장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예, 아, 그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있구나. 지금도 그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제 돈이 아니라 제가 네, 저희 댄스 패션 스튜디오라고 있거든요. 거기 네네, 보스가 그 학비를 대준 거예요, 또. 왜냐면 그 아, 보스 진짜요? 입장에서 또 내가 자산인 거예요. 자기 학원에서. 내가 댄스 그러죠. 강사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자산이냐 부채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 가족한테도 내가 자산이냐 부채냐가 중요하고, 네, 심지어 나를 투자해주는 투자자도 자산이냐 부채냐를 알아야 되고, 네, 정보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알아야 되고, 친구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네, 입장에서 멜버른에서 자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현실에서 실험해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부동산 자산 가치 그렇게 올라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도 운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100 신도시에 시에서 투자한 거 그거 그렇게 나온다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그것도 근데 지금 나보고 다시 똑같이 1,00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나 못할 것 같아. 지금 나보고 해라고 하면. 근데 또 아, 찾아보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네, 무슨 얘기냐면 1,000만 원 가지고 왜 할 생각하냐? 1억, 10억 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제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그때는 돈 없다 음, 보니까 1,000만 원이라도 이거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네, 저는 지금은 클로징 기술을 가지고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 보고 브랜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고소득 기술을 올려가지고 부동산을 샀다가 없어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차피 내가 죽으면 그 부동산 다 가질 수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네, 죽으면 그 돈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사는 동안에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어떤 게 가장 멋진 삶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인문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거는. 예, 그냥 음, 단순히 돈 숫자로 부채를 은행에서는 어떻게 땡겨서 이 정보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할 것 같아요? 동기부여 모자라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그 자산을 구축했는데 원래보다 삶이 더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두려워서. 아, 세입자가 뭐라고 하고 그냥 이런 다 거래 기술이라든가 소통 기술이 못하면 있잖아요. 결국 내가 더 을이 돼요. 부동산한테 맞아요. 을이 될 수도 있고. 예, 자산이 있어가지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자산이 있었더니 내 자녀들이 또 자산 때문에 싸운다? 와, 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근데 그거잖아요. 또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 밸런스 세입자를 맞아야 돼. 데려와야 돼. 네. 세입자를 데려와야 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내가 발품 팔지 못하고 홍보를 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그 세입자가 안 들어와 버리면 또 다른 데를 보고 들어가 버리면 또 그게 또 부채가 돼가지고 완전 부채가 돼가지고 계속 맞아요. 마이너스. 자산 확실히. 규모가 커지면 이게 그 뭐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어떤 사건들도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자산 네, 규모가 커졌을 때 저처럼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네, 그때 세입자가 못 들어왔거나 아니면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이럴 때 내가 변동성을 감당을 못하면 결국엔 그 자산이 부르륵 없어져요. 또 박살나요. 사람 또 한 음, 사람이 잘못 개입돼가지고 아니면 결혼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예를 네, 들면 네,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음, 다시 얘기하면 자산가들은요, 자산이 네, 많아서 자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빌딩이 있어요. 여기에 빌딩 음, 매체는 가지고 있어요. 자산가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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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빌딩 매체를 못 가지고 있다면 그 자산가는 어차피 운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운이 없어지면 다시 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맞아요. 중요한 건 내 자신한테 투자하라고 교육에 투자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20대고 30대고 40대인데
그동안 학교 교육 외에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고 하면 먼저 여기에서 빌딩을 제가 쌓아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확실히 그게 맞는 게 우리가 그랜카돈 그때 저희 한창 많이 봤었잖아요. 50일 동안 올리는 거. 네, 그거 영상을 보더라도 그랜카돈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단기간에 그렇게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던 게 결국에 자기 머릿속에 이런 경험이나 이런 지식들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으로 올라갔던 사람이었으면은 절대 그게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를 진짜 붙잡으려면 또 우리가 누가 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이유가 그냥 누가 부동산 좋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들어봤을 때 내가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넣었다가 이제 또 그게 잘못된 정보여가지고 돈 많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붙잡잖아요. 누가 좋다고 하면 그거 바로 사게 맞아요. 되고 누가 좋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사게 되고 근데 나한테 좋다고까지 올 정도면은 이미 그거는 다 끝난 거잖아요,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 참 재밌는 게 저도 딱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네, 똑 부러졌네, 젊은 사람인데 젊은 양반인데 되게 똑똑하네 이런데 저도 실수할 때 많아요. 전 지금도 실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그때도 제가 전세가 막 올라가면서 저도 나름 가난했잖아요. 네,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 저는 벤츠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네, 전세금이 딱 올라갔을 때 사실 그 돈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5억 5천짜리 그때 한라 1차 저기 109동인가 그 네, 17층에 그 완전 바다뷰 되게 좋았던 50평 좀 넘었을 거예요. 그 네, 집을 제가 5억 5천에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10억이 됐거든요. 10억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훨씬. 네, 그 거래를 내가 그 자산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 노력했던 네, 그 막 이런 막 욕도 먹으면서 이제 구축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저질러야 되는데 그때 네, 제가 벤츠를 구매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 벤츠를 구매해서 5천짜리를 10억 넘게 되는 이 자산을 잃게 그죠.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벤츠 하나에 제가 그때 그 가격이 본가는 이제 1억 좀 넘는데 그 벤츠 네. 하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5억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벤츠는 또 타다가 계속 감가상각이 떨어져요. 계속 예.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내가 자산이 뭔지 알고 부채가 뭔지 아는 사람마저도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채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순간의 감정에 또 못 이기는 맞아요. 경우가 많이 그리고 있잖아요. 또 내가 평생 부채처럼 살아왔어. 네, 근데 사람을 제대로 만나, 정보를 제대로 붙잡고 자산 같은 선택을 또 하면서 나를 다시 자산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평생 싸워야 될 부분, 이거를 이제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산가들은 이걸 잘해요. 그래서 시간 속에, 시간이 길수록 내가 더 이득을 받고 자산가가 되면 그 사람은 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자산가예요. 근데 최근에 몇 년간 비트코인을 어떻게 돼? 요즘 비트코인도 박살났잖아요. 뭐 맞아요. 이것저것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그걸 반짝이는 최근의 소음들을 믿고 따라했다가 나는 계속 부채에 시달려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CM에서 계속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뭐예요? 네, 어떻게 하면 get rich for sure 이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얻는데 무조건 부를 얻는 게임을 하지 네, 부를 단기 안에 얻어가지고 반짝이는 이런 게임을 안 하잖아요. 무조건 이 맞아요. 사람이 코어를 만들어 주잖아요. 코어. 그걸 음, 우리가 PCM에서 하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음, 적용되면 어때요? 우리랑 이게 연결되면 한번 여기서 빌딩을 쌓아놓으면 어때요? 훈련이 됐고 이 사람 바라보는 거 코어가 있다 보면 개인 브랜딩 하고 책을 쓰고 코어가 있다 보면 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인간관계가 어떻고 인문학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에 대한 이런 법칙을 이해하다 보면 코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얻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저희 멘토도 그랬잖아요. 네, 40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은행에 몇십억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도 못 했대요. 몰라. 네, 계속 원래 토요타 그 차를 타고 다녔고, 네, 계속 입는 옷도 같았고, 먹는 음식들, 집도 똑같고, 겉으로 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안 변했는데 뭐가 변했어요? 자산이 변했다고 했잖아. 아니, 네, 예. 저도 그렇게 갔어야 되고, 저도 그렇고, 피디님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부분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길게 갈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도 부채 같은 사람이 있고 자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고 또 연결되는 맞아요. 부분이고 코어가 진짜 중요하다는 건 이게 또 운동 쪽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맞아요. 때도 이제 코어 근육이 좋아야만 다른 모든 근육이 다 발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중심을 딱 잡아놓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이제 어떤 소음이 같은 게 오더라도 나는 올바른 그런 자세, 올바른 운동으로 따지면 운동법 이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코어가 진짜 중요하고 다시 한번 이 코어의 기본기 또 돌아가는 게 기본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기의 중요성을 엄청 느끼게 되는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